방금 소개받은 그 허현 과장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운용전략팀에서 저희 외환보유액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유로화로 표시된 자산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운용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그 2001년에 한국은행에 입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기획국하고 지역본부 근무하다가 2008년도서부터 외자운용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면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그런 해였고, 리만이 망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미국의 위기들이 이제 유럽으로 전이돼서 유럽에 이제 채무 위기가 심화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역사적인 이벤트들을 제가 시장에 참가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몸소 이제 배우고 느꼈던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먼저 좀 고백을 하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을 하고 있는 부서에 있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을 하지만 글로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에 참가하는 채권을 사고 팔고 외환을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시장 참가자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경제학 이론이나 경영학 이론, 이런 투자 이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유로존 채무 위기를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좀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주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유로존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재미있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저는 계속 일하면서 드라마 보듯이 매일매일 드라마 보듯이 주요 등장인물들의 어떤 대사나 언행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해 주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테고, 또 앞으로 유로존에서 생길 일들, 우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을 읽으실 때, 접하실 때도 이게 조금 더 친근하게, 좀 더 재미있게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일하고 있는 외자운용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11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신문 기사를 하나 내줬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접니다. 이게 칼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흑백으로 만들어서 좀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의 주요 이제 투자은행들 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도 하고 이런, 사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만큼 이제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통계가 또 나올 텐데요. 지금 한 3,2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조 정도 되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저희가 굴리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손실 안 나게 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가 위기시에 쓸 수 있는 마지막 비상금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현금화 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유동성이 높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볼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한 고수익 목표로 투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안전한 고수익이 있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안전한 것들 중에서 그나마 좀 수익이 나는 거. 그래서 수익률은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절대 수익률 자체 그런 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주식이나 이런 굉장히
사실 그 뭐 주식 같은 걸 투자하는 기관하고 비교하기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저희는 뭐 채권, 안전한 채권을 위주로, 국채를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뭐 수익보다도 안전하게 우리의 국부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도인데요. 외자운용원이 있고 프론트 오피스, 직접 투자를 하는 프론트 오피스가 있고 또 우리 그 기획하거나 다른 업무를 기획하거나 중간에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성과를 분석해주는 미들 오피스가 있고 또 결제나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백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준법감시인께서 계시고요. 이쪽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게 이제 투자 운용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운용 전략팀에는 각각 그 달러 표시, 유로 표시, 엔화 자산, 뭐 호주 자산을 전략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채를 운용하는 정부채팀, 회사채를 운용하는 팀, MBS를 운용하는 팀, FX 외환을 운용하는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외자운용원에 와서 그 유로존 채무위기를 접했을 때 답답했던 게 그 안에 있던 그 국가들이나 의사결정 체계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땅덩어리하고 그리고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유로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막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그림이 없이 그냥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역사와 철학 뭐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유럽이나 유럽연합, 유로존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제 계속 통합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로존 채무위기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되는지 그동안에 지금 한 3년 넘는 기간 동안의 경과와 그리고 유로존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대응,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대응 조치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및 유로존 소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럽 하면은 뭐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유럽 하면. 유럽은 국가가 아니죠. 유럽은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륙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저는 유럽 하면 그 전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세계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그 수없이 많은 전쟁들 그리고 그 연대기들을 외워야 되고 이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전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있어서 유럽 하면 전쟁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불과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큰 전쟁을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미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구글에 한번 유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정의는 뭐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북흑해, 동쪽으로는 우랄산맥과 여기 우랄강, 그리고 카스피해, 여기 카카스 산맥, 그리고 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중해. 이렇게를 유럽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은 뭐 오세아니아 대륙보다 약간 넓고 나라는 46개국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46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사실 이것도 뭐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일례로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동유럽에 많은 국가들이 생겼는데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북경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적을 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시안 게임에 참여를 했었죠. 근데 올해 또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년도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은 유럽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선 진출은 실패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되게 애매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터키 사람들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 연합에 막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터키를 되게 싫어하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어떤 식민 지배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좀 있었던 그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유럽은 이렇게 구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수가 46개국입니다. 근데 46개국 중에 그 중에 28개 국가가 유럽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EU하고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국이랑 안 하고 독일이랑 FTA를 체결 안 하고 EU하고 했습니다. 그럼 EU하고 FTA를 체결하면 이 28개 국가들한테는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일본, 이렇게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연합을 이뤄서 대외 경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시조 할아버지뻘이라고 보면은 이제 52년도에 생긴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건데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처음에는 6개국이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대거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고 지난달이었죠. 7월 1일에 크로아티아가 28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쪽에 이제 미국이 있죠. 이 미국을 대항하는 굉장히 큰 거대한 어떤 공동체, 연합, 국가와 같은 그런 연합체가 생긴 겁니다. 사실 유럽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UN이나 IMF 이런 국가기구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유럽연합 자체가 하나의 국가의 모습을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 대통령이 따로 있고요. 의회가 있고, 집행부 같은 게 있고, 법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좀 회비 모아서 이렇게 국제기구 하나 만드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런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28개국의 유럽연합 국가가 있는데 이 28개국 유럽연합 국가들도 같은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법, 외교, 경찰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협조체가 잘 돼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7개 국가는 같은 돈을 쓰자라고 해서 통화를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합쳐버렸습니다. 99년도에. 그래서 99년도에 11개국이 일단 먼저 같은 통화를 쓰자. 이것도 좀 상상하기 힘들죠.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말레이시아랑 태국이랑 같은 통화를 쓴다 이러면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계속 그쪽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독일의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2001년도에 그리스도 우리나라도 유로화를 쓰겠다라고 이제 가입을 하고 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또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라트비아가 유로화를 18번째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라트비아는 여긴가요? 여기네요. 에스토니아 밑에. 여기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빨리 돌리면 28개 국가하고 17개 국가가 이렇게 좀 보이시죠? 근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유로화를 도입을 안 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99년도에 같이 도입하자고 할 때 영국은 이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화는 계속 쓰고 여기 다닐 때는 유로화를 쓰고 옛날에 유로화가 생기기 전에 유럽 여행 가셨던 분들은 그때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이렇게 다닐 때마다 다 환전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해졌다. 그래서 뭐 유로존 붕괴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 좀 가능성이 약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의 논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옛날 통화를 잘 모른다. 이게 지금 한 10년 넘게 지나면서부터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그렇게 쉽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유럽 전체 나라는 한 46개국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28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공동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내고 있고요. 그 중에 17개 국가는 더 통합을 강화해서 같은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줄 서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로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뭐 아시다시피 뭐 항상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도 어느 편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략하게 그래서 유로존이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지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데요.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뭐 이게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유로존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요즘에 좀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이 유로 생각을 해보면 유로존에다가 이제 영국을 더하면 대충 그냥 EU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거의 미국에 맞먹는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존이 어떻게 통합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그냥 뭐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은 아시다시피 독일이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범국인 독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독일 지역에 있는 석탄 산지하고 철강 산지를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석탄하고 철강이 당시 이제 무기를 만드는 주 재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 국가가 아까 그 52년도에 이제 시작했던 이 6개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베네룩스 3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뭐 전쟁에서 졌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6개 국가가 독일에서 나는 석탄과 철강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석탄 철강 공동체가 지금 이 유럽연합의 뭐 시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때부터 의회, 집행부, 법원 이런 어떤 한 국가의 상권 분립과 비슷한 체제를 만듭니다. 이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의 유럽연합의 시초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여튼 독일의 어떤 석탄과 철강 생산을 같이 관리를 하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6개 국가가 그럼 우리 대외적으로 관세를 같이 부과하고 같이 매기자라는 관세 동맹을 체결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원자력 무기들이 나오니까 원자력도 같이 관리를 하자. 한 나라만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석탄 철강 공동체와의 원자력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철학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논란이 많았지만 작년 노벨 평화상을 EU가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같은 데서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공동체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똑같이 뭐 국가의 모습처럼 의회, 집행부, 법원, 의회, 집행부, 법원, 의회, 집행부, 법원 이런 하부 조직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효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공동체로 이 세 개를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의회나 법원, 집행부, 이사회 조직을 통합을 해서 EU 공동체 아래에 의회나 법원, 이사회를 두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EC, 이게 EC가 이제 EC가 됐다 그러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동체로 된 거죠. 근데 이 EC로 통합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통합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런 각종 보고서들을 통해서 유럽을 어떻게 더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단일 통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도입 방안들을 논의를 한 거고요. 87년도에는 단일 유럽 의정서라는 거를 체결을 하면서 인력, 상품, 자본,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일 유럽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들로르 보고서라고 해서 단일 통화를 도입하는 3단계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탕이 돼서 이제 94년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이 되고 유럽 연합 내에서 조건이 되는 애들은 단일 통화를 도입을 하자 이 방안대로. 그리고 EU 내에서는 외교 안보 정책을 공동으로 하고 경찰 및 사법 분야의 협력은 사법 분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유럽 연합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유럽 연합이 이제 94년도에 탄생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준비를 해서 99년도에 유로화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이제 통합의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로존 채무 위기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더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유로존 채무 위기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위기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데트 크라이시스죠, 데트 크라이시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걸 뭐 재정 위기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하여튼 근데 원인은 그렇습니다. 원인은 너무 빚을 많이 갖다 쓴 거죠. 너무 빚을 많이 갖다 썼다. 너무 빚을 많이 갖다 썼다. 능력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빚을 많이 갖다 썼다. 이게 원인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채무위기가 어떻게 그 형성이 되었고 나오기가 힘든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너무 빚을 많이 씁니다. 지출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되게 많고 부채 비율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은, 채권자들은 이러다 내 돈 떼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겠죠. 너 뭐 1% 더 줘, 뭐 이자로 더 줘,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채권에서는 채권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를 대부분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손실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럼 손실을 입으면 일단 자본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한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부실화가 됩니다. 은행이 부실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국가에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또 은행을 지원해주고 이런 어떤 악순환고리. 그래서 서로 같이 망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로존 채무위기 초반에 많이 나타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부채가 많고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됩니다. 긴축을 하게 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니까 경제가 위축이 되죠. 경제가 위축이 되면 세금이 또 덜 거치고 그러면은 재정 수지가 더 악화가 되고
여기서도 또 이제 악순환 고리가 생기게 되고, 물론 출발을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뭐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도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고 GDP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경제가 더 악화되고, 경제가 악화되면 은행이 경제 주체들한테 빌려준 대출이 부실되고, 그러면 은행 수지 또 악화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은행 수지가 악화되면 은행들도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딜레버리지인데, 그러면은 또 경제가 더 침체가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그냥 채무위기로 부르는, 유로존 채무위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 고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 이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을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 요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그냥 주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유로존 채무위기 국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이 5개 국가, 뭐 언론에서는 피그스라는 표현도 쓰고 뭐 집시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5개 나라 국가의 GDP 성장률 추이입니다. 그래도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에는 그래도 뭐 등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플러스 성장을 좀 보여왔었는데,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는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리만 망하고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유럽으로 전이 되면서 유럽에서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가 급속히 이제 침체를 해서 GDP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과연 유로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계속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정부 부채 추이입니다. 정부 부채 추이입니다. 이게 각 나라가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근데 GDP가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본 겁니다. 퍼센트 GDP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 넘어가면, 우리 GDP라고 하면은 1년 동안에 우리가 산출한 그런 산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년 우리의 소득. 근데 1년 소득에 비해서 100%가 넘는다는 것은 소득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높은 수준이지만 특히 그리스와 이태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EU 기준입니다. 그 단일 통화를 도입을 하면서, 통화는 도입이 되는데 우리 한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 정책, 뭐 긴축 정책 이런 게 있는데, 통화 정책을 이 나라들은 못 씁니다. 통화 정책의 주권을 EU로 올린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의 주권이 없어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은행들은 있지만 그 중앙은행들은 ECB라는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떤 지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만 쓰게 되니까 EU에서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너희들이 각각 쓰는데 정부 부채는 GDP의 한 60% 정도로 유지를 하자. 그런 협약을 유로화를 도입을 할 때 체결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한 99년도, 00년도에는 유로화가 도입될 즈음에는 그래도 이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60%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죠. 그리스하고 이태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EU 기준에서 60%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과하면 제재를 부과하겠다,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처벌받은 국가는 없죠. 그리고 재정수지, 정부 부채하고 재정수지가 가장 우리가 주로 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것도
GDP 대비 몇 퍼센트냐로 봅니다. EU 기준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관리 좀 하자. 재정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자. 통화 정책을 너희가 못 쓴다고 해서 재정 정책을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약속이었는데요. 그게 다 이제 깨진 거죠. 그 계기가 된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제 은행들이 힘들어하니까, 금융기관들이 힘들어하니까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막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까지 같이 악화되는. 그래서 정부도 같이 망한, 뭐 이런 케이스 거죠. 그리고 실업률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이거는 뭐 통계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다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리스는 27.4%, 스페인 27%. 청년 실업률 통계를 보면 55%, 56%, 60% 가까이 되는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둘 중에 한 명은 놀고 있는 거죠. 이 나라 그리스, 스페인의 어떤 그 청년들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6%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2008년도 금융위기 여파로 실업률이 계속해서 경제의 어떤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추이도 보면 경상수지라는 게 수출 빼기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출은 우리나라 상품이 경쟁력이 있으면 더 잘 팔려 나갈 테고 그것도 뭐 플러스인 적이 별로 없이 그냥 거의 마이너스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국이 이제 구조개혁 노력 많이 하고 임금 많이 깎고 연금 깎고 막 이래서 좀 나름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요인을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하고 금리가 있는데 이 환율하고 금리는 거시경제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환율이 당연히 떨어지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가격도 떨어져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이렇게 뭐 좀 성장이 부실하고 뭐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면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대외 지급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을 하니까 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의 17개 국가들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는 그 유로존 17개국의 어떤 경제 여건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그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서 어떤 그리스가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독일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의 어떤 금리가 상승을 해야 돼, 그리스 국채의 금리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떤 그리스만 보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이랑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같이 다 보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남유럽 국가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그 나라 맞춤형의 통화 정책이 사용하기 어렵다. 이게 유로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통화 정책 이외의 정책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보완해 나가야 하는 유로존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90년대 통합하기 전에는 각자의 통화가 있고 각각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근데 유로화가 도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로 딱 붙어버립니다.
왜 요거는 이제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2001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와서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리스 정부가 독일 정부랑 똑같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싸게 느껴지겠습니까? 능력에 비해서 이 사람은 뭐 한 100만 원밖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주는 사람인데 옆에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같은 이자로 빌려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계속 빚을 늘린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생각해보면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고, 또 2004년도에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많이 보는데, 유로 2004에서 그리스가 우승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잘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오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국채금리는 이 30% 정도까지 치솟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각국의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느낀 거죠. 각국의 이 유로화를 같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금리는, 채권자들이 어떤 정부에 요구하는 어떤 이 금리 수준은 좀 차이를 둬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환율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유로화 환율인데요. 이 환율 추이만 봐서는 이게 언제 위기인지, 언제 위기가 와서 힘들어했던 시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좀 옛날 90년대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90년대에는 유로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각국의 통화를 그냥 각국의 통화의 환율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2000년 이후부터는 아까도 보셨지만 유로존이 대단한 일을 했고, 일단 단일 통화를 도입했다는 대단한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치가 계속 올라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한 건데, 과연 이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통화 가치의 움직임인가 하는 생각은 가끔 해봅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남유럽 국가들 상황만 놓고 유로화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네덜란드, 이런 핀란드, 이런 그나마 좀 건강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런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국가가 생겨나도 독일이나 다른 잘 사는 나라들이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유로화 가치는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겹치는데요. 안정성장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존에. 근데 재정적자 GDP 대비 3%, 정부 부채 GDP 대비 60%, 이런 가입 요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면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식인데요. 일단 가입 요건도 안 되는데 가입을 시켜줬다, 이런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재정 적자가 커지고 정부 부채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제 17명의 국가대표가 모여서 야, 너 빚 많이 썼으니까 너 좀 벌금 부과할게 하면 이게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세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통화동맹이라고 하면 통화를 같이 쓰는 거고, 환율을 같이 환전할 필요도 없고,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데 금융감독은 다 제각각이고, 어떤 재정도 다 제각각이고, 17개 국가가 다 제멋대로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급속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좀 위험하다 그러면 다 빼서 독일로 가고, 그러면 그리스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금융감독 협력, 재정 협력,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통화 동맹에 걸맞는 이런 어떤 제반 여건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 요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그리스는 그리스하고 아일랜드까지만 해도 좀
좀 문제야 취급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만의 문제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통계 조작. 그러니까 그리스는 2010년도에 이제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요. 2009년도에 정권이 바뀝니다. 그 1년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재정 통계를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죠. 그동안의 재정 통계가 잘못됐다. 우리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뭔 소린가 막 그랬는데 그 뒤로는 아 얘네가 진짜 문제가 있는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하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가 크면 뭐 세수 기반이 당연히 약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편안하게 얘기할 때만 했던 얘기인데 좀 그런 어떤 세금 납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뭐랄까 좀 불성실한 납세가 어떤 만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433이라는 어떤 축구 포메이션이 아니라 열을 세금을 내야 되면 4만 내고 3은 공무원이 갖고 3은 본인이 갖고 뭐 이런 문화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탈세가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탈세라는 게 예전에 그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 터키 식민지로 있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항운동 같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세금 체계가 좀 미흡부실하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의 세무 공무원들을 파견해 주겠다. 세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들은 보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일랜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잘 나갔죠. 근데 후반에 이제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동유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금융권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여기에 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아일랜드 재정도 완전히 손실 재정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일랜드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 밑에 구조적인 문제가 다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은 유로존의 유로존 국가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게 단순히 국가들 구제금융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유로존 전반에 확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위기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때에는 굉장히 위기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재정 구조가 취약한데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를 했고 만성적인 저성장, 경상수지 적자, 누적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서 경제 활력이 저하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동맹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위기를 예상하고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었으면 크게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지연이 되더라.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연방준비은행이 막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위기를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뭐 하나 하려면 17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하고 각국에 가서 의회에 승인받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나라에서 뭐 반대하면은 또 안 되고 하여튼 굉장히 느립니다, 의사결정이. 뭐 유럽 스타일이죠. 예. 그리고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위기국들은 긴축을 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좀 잘 살아나면 이런 긴축하기도 쉽고 구조개혁하기도 쉬운데 경기가 이렇게 부진하면 이런 것들도 더 부진하고 효과를 내기 어렵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그 97년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근데 그때는 뭐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뭐 고금리에 뭐 환율이 2,000원까지 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빨리 졸업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는 환율이 좀 유로화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또 긴축하려니까 연금 줄여야 되고 뭐 정부 지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업률 계속 높아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계속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그러면서 정권도 바뀌고 뭐 정치 선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경과됐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의사회입니다. 유럽 이사회. 이거는 28개국, 지금 28개국이 됐죠. 28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앞에 말씀드릴 집행위원회나 강요이사회 등을 통해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여기서는 이제 큰 틀에 합의를 하고 디테일은 이 밑에서 하게 됩니다. 의장은 이제 헤르만 반 롬페이라고 그 룩셈부르크 총리하시던 분인데 이제 의장을 맡고 계시죠. 이분이 EU 대통령입니다. 이건 이제 유럽 이사회고요. 근데 유로존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이 따로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 이사회, 유러피언 카운슬이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 하루는 28명 다 모이고 하루는 이제 그중에 11명 빠져서 17명이 이제 하고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이 사람들 뭐 밤샘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그 정상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구성원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강요이사회입니다. 강요이사회는 그 장관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장관 모임, 에코핀이라고 불리는데요. 재무장관 모임이 있고, 뭐 외무부 장관 모임이 있고, 뭐 다른 장관들, 무슨 뭐 환경, 뭐 이런 장관들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특화된 그런 이슈들을 논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유로존 문제는 경제 문제니까 재무장관 회의가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재무장관 회의, 에코핀은 이 28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를 말하고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이제 17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유로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그 기사를 보면 뭐 에코핀 나오고 유로그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로그룹이라고 하면 이게 뭐 유로그룹만 가지고 유로존 재무장관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알게 되면 참 재밌는 구조죠. 하여튼 유로존의 문제들은 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정상회의나 재무장관들의 회의 결과를 집행위원회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집행을 하는 건 아니죠. 집행은 각 회원국들이 집행을 하는 거고 집행위원회는 그 집행을 잘 하는지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하기로 했는데 잘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권한을 이제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은 각 국에서 한 명씩 해서 28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집행부, 의회, 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도 그 의원들은 각국에서 이제 직접 선거로 뽑히게 되는데 입법권이 없습니다. 입법권은 유럽 의사회나 강요 의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하기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 유럽 의회는 그냥 어떤 승인이나 어떤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이 있어서 유럽 연합의 법률을 해석하고 회원국가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연합으로 이제 제소를 할 수도 있고 법원으로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법률이라는 게 뭐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무슨 파리 조약이니 무슨 조약이니 로마 조약이니 막 이런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약을 놓고 조약을 해석을 하고 그 조약에 위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하고 뭐 이런 법원이 이런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그 유럽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기구들이 그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유럽중앙은행. 단일 통화가 출범되면서 이제 그 단일 통화에 대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제 만들어지고 ECB가 이제 통화 정책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이사회는 이사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집행이사회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 금통위처럼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하고 뭐 위기 시에 어떤 특별한 우리 소위 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유동성을 더 추가로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국채를 매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도 이제 집행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23명입니다.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에 있는 금통위원은 7분이시죠. 근데 여기는 23명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총재, 부총재가 있고 그리고 4명의 상임 집행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죠. 그리고 유로존을 구성하는 17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 그래서 23명이 매달 모여서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어제 8월달 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정책 변화는 없었고요. 기존의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일반 이사회라고 불리는 이사회가 있는데요. 3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재, 부총재하고 28개 EU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이죠. 영란은행 총재도 일반 이사회에는 참여한다. 그래서 정책 자문등의 역할을 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EU에 가입을 하면 유로화를 도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협력도 해야 되고 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이사회를 두고 나머지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B 홈페이지에 있는 회의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집행이사회 23명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고요. 여기 30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회의록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 특히 우리나라, 미국, 영국 그 의사록을 한 달 이내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ECB는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공개를 하자라는 제기가 일부 문제 제기가 이제 이 중에 한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이 23명의 발언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일단 뭐 회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재밌는 사진인 것 같아서 두 개 하나 가져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로존 위기가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리하고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그려봤습니다. 2010년서부터 지난주까지. 왜 그럼 이태리하고 스페인 국채 금리를 가지고 그렸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다음 타자다라는 그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유로존의 위기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나라 국채 금리가 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유로존 위기가 좀 덜 부각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많이들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즌 1, 2, 3, 4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10년서부터 계속 그 유로존 채무 위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온 경험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은 다른 시점에서 이렇게 시즌을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즌 1 먼저 보겠습니다. 시즌 1은 보시면은 금리가 좀 이렇게 안정돼 있다가 한번 튀었고 또 여기서 또 한번 튀고 안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끊었는데 요때가 이제 그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한 시기고요. 요때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신청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하고 아일랜드는 이게 어떤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어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 나라들이 문제가 있다. 이 나라 개별적인 요인 때문에 위기가 온 거다라는 생각이 인식이 컸습니다. 그래서 IMF하고 좀 이렇게 구제금융 주면서 우리나라나 동남아 국가들 외환위기 때 했던 것처럼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어떤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튀고 또 한번 튀고 그래서 그렇게 좀 5%대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즌 2로 넘어갈 때 제가 이 기준으로 삼은 게 이때부터는 이게 유로존 전체로 이게 위기가 확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정책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참가자들도 저희 같은 시장 참가자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음엔 누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이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은 지 1년이 됐는데 1년이 돼서 그동안의 어떤 이행 실적을 보니까 이게 나아진 게 없었던 거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피스컬 컴팩이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3% 재정주다 3% 그리고 정부 부채비율 60%를 위반을 하면 제재를 가하는데 자동으로 제재가 가도록 그렇게 의사결정 체계를 바꿉니다. 이런 어떤 조치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ECB는 또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니까 특히 스페인이나 이태리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니까 이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 나라 국채들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면 사는 세력이 많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좀 낮아질 때는 항상 ECB가 개입을 했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년 말, 12년 초에 들어서는 ECB가 또 은행들을 돕기 위해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합니다. 3년 만기고요. 저금리로 은행들이 원하는 만큼 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게 한 1조 유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은행들의 어떤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때 그리스의 첫 번째 구제금융을 주고 1년 후에 평가를 해봤더니 하나도 나아진 게 없더라.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다. 다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면은 뭐를 해줘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을 좀 입어라. 그래서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액면으로 50% 넘게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100원, 그리스 정부에 100원 빌려준 사람은 50원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이제 그리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또 줍니다. 그게 이제 시즌2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요. 근데 시즌3로 넘어가면은
시즌 3로 넘어가면은 좀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시즌 2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좀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부각됐던 시기가 아닌가 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스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1차 구제금융, 2차 구제금융 받고 또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이 그 손실을 입고 그러면서 그리스 내각이 붕괴가 됩니다. 총리가 사퇴를 하고 임시 총리가 앉아서 이 2차 구제금융하고 채무 재조정을 진행을 하죠. 그걸 마무리한 다음에 선거를 치러서 다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데 이때 이제 새롭게 혜성같이 등장한 이제 그 반유로 정당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제금융 뭐 IMF, EU, ECB를 묶어서 트로이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트로이카 물러가라, 우리나라를 떠나라. 우리는 다시 옛날에 그 그리스의 옛날 통화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드라크마를 우리 다시 도입하겠다. 해서 우리는 유로 안 쓰겠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선거 공약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시리자라는 정당인데요. 예,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시리자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선을 했는데 먼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은 다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해서 다수당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에서 총리를 지명을 해서 총리가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총선에서 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연정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연정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선거 끝나면 뭐 연정은 자연스럽게 독일도 뭐 그렇죠. 그런데 연정을 구성을 하더라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정당들끼리 연정을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할 수 없어서 정부 수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 수립이 안 되니까 총선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금리가 이렇게 위기가 다시 이렇게 불거지게 된 이유가 이 그리스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나가면 포르투갈도 나가는 거 아니냐. 포르투갈 나가면 스페인이나 이태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스페인하고 이태리가 못 견디면 이태리는 경제 규모를 봤을 때 독일, 프랑스 다음이거든요.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유로존을 떠난다 그러면 유로화는 붕괴가 되는 거죠. 유로화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최고치에 다다랐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선거 결과 가까스로 그래도 그 구제금융을 수용을 하고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정부 연정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때 또 다른 이슈는 스페인의 은행 부분이 부실이 너무 붉어져서 스페인의 은행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이 다시 투입이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이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이제 작년 7월, 6월, 7월 이때였죠. 이때 굉장히 위기가 크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위기가 다시 진화된 이유는 우리 ECB의 드라기 총재께서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런던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중앙은행 총재로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의 그런 말을 믿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ECB가 가만히 이 상황을 놔두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믿고 이제
유로존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스페인이나 이태리 금리는 이렇게 좀 과거 위기 때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거는 그때그때 자잘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최근에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던 거는 이태리가 2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도 4월 달까지 정부 구성을 못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연정을 하면 되는데 그 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선되시고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태리에서 오신 그런 어떤 이태리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우리는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는데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뭐 당연한 거다. 이게 뭐 그 정도 걸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태리 경우는 굉장히 그 정권 교체가 잦고 뭐 선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크게 그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하지만 그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듯이 이때도 그리스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이제 이태리는 잘 진화가 됐지만 하여튼 이태리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만약에 ECB의 드라기 총재가 그 말만 하고 어떤 행동으로 안 보여줬으면 이렇게 크게 안정되기 어려웠을 텐데 이후에 이제 어려운 국가들이 신청을 하면 국채를 무제한 사주겠다라는 그 OMT라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ECB가 9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신호탄이었고요. 그리고 또 ESM이라는 그런 구제금융기구, 유로존의 IMF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그 유로존의 그런 어떤 위기관리기구가, 영구적인 위기관리기구가 이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좀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하는 위기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EFSF라는 그 임시기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2010년도 5월이었는데요. 이제 그리스 문제 생기면서 바로 설립을 했고, 근데 이때는 그냥 우리 특수목적기구, 우리 무슨 채권 발행할 때 만드는 그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였습니다. 법률적인.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돈은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어떤 영구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럼 영구적인 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EU 기구로, 국가 간 기구로 이제 ESM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공식 출범을 했고, 앞으로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로존의 어떤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채무위기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도 같이 영원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시장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재정 규율을 더욱 강화해서 재정 정책이 각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재정 규율을 더욱 강화해서 이 규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위기가 발생을 하면 채무 재정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채무 재정 실시할 때 채권자들도 좀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에 있어서 이런 원칙들을 좀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채무제 조정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는 채무제 조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AC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CAC라는 제도는 채권자들의 몇 퍼센트 일정 부분 이상이 찬성을 하면 전 채권자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채무제 조정 내용을, 그런 제도인데요. 그 제도가 2013년 올해에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리스 같은 나라가 또 나와서 채무제조정을 실시한다면 그리스가 채무제조정 당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놨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을 하면 위기를 진화할 수 있는 대안 대책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이제 키프로스에 대해서도 구제금융을 해줬는데요. 키프로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키프로스도 은행이 부실한 거였는데 은행의 채권자가 없었습니다. 채권자가 뭐 거의 없으니까 이거 세금으로 다 때려붓기는 세금으로 다 도와주기는 그럼 납세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금자들한테 손실을 부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금자의 손실 부담을 시켰고 예금자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자, 예금자에 대한 손실 분담 원칙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을 구제금융 해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저도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은행이 망하면 뭐 주주, 채권자 이렇게 순서대로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을 도와줄 때는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전혀 손실을 안 본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주주, 채권자 먼저, 거액 예금자 먼저 좀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도와주자라는 원칙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화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뭐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20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례에 걸쳐서 3년짜리 대규모 대출을 실시해줬고 은행들한테 그래서 1조 유로가 넘는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그리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기시 국채를 매입을 많이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이제 매입 실적이 없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위기가 좀 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악화가 되면 마이너스 예금 금리도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금융강좌 시간을 통해서 만난 것도 인연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유로존 관련해서 좀 뭐 기사나 페이퍼 같은 거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뭐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B 드라기 총재가 뭐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줄 수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지금 말빨이 먹히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도 유로존의 채무위기가 계속 이제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유들을 좀 몇 개 추려봤는데요. 그리스의 이행 리스크입니다. 그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고 있고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 트로이카가 매 분기 점검을 합니다. 매 분기 점검을 해서 이 부분 좀 미흡해, 좀 더해. 이 부분 좀 미흡해, 더해. 이 부분 뭐 보완하지 않으면 다음에 돈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이게 이제 분기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기 지원금 지급 결정도 지난주에 가까스로 내려졌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뭐 공공부문 인력을 25,000명 2014년까지 줄이기로 하는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고 또 그리스에서는 또 대규모 시위도 일어나고 그거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뭐 그런 사회불안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 그리스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를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는 공영방송 하나를 폐쇄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BS를 그냥 문을 닫은 거죠. 근데
그 뭐 근로자들 해고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문제까지만 불거지다 보니까 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정당 중에 하나인 민주좌파라는 정당인데 뭐 정당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파 성향을 가진 정당인데요. 이 그리스 공영방송 폐쇄에 반대해서 연정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회의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정당 하나의 정당이든지 두 개의 정당이든지 세 개의 정당이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정당이 모여서 169석 정도의 의회 300석 중에 169석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좌파가 연정에서 나간다는 거는 세 개의 정당이 모여서 연정을 구성할 때는 총리는 제1당에서 나오고 뭐 재무부 장관은 2당에서 나오고 무슨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행자부 장관은 뭐 제3당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장관을 하나씩 정당별로 나눠 갖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장관들이 다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연정의 지지 기반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169석에서 153석으로 가까스로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0석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의석수가 의회에서 내각 해산을 결의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각이 해산되고 또 총선을 해야 되고 이런 정치 불안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행 리스크지만 정치 리스크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정치 불안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당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재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사퇴를 한 이유는 그동안에 구조개혁하고 긴축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후임을 임명을 했는데 후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연정 파트너인 당의 당수가 굉장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수가 같이 못하겠다, 연정 같이 못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야말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당에서 한 당이 빠져나가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총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달래가지고 그 당수한테 부총리 자리를 주면서 총리 밑에 바로 부총리 자리를 주면서 앞으로 구제금융 프로그램 트로이카의 협상은 네가 정권을 가지고 그럼 해봐라 이렇게 좀 잘 정치적으로 무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락 되긴 했는데요. 야당의 어떤 조기 총선 요구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연정이 틀어질 수 있다. 정부가 연정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선이 9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사실 유로존의 그 어떤 주요 이슈나 이런 것들은 독일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큰 돈을 내고 그리고 독일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큰 돈을 부담을 하니까 돈 드는 일에 있어서 독일이 한 30% 100원을 쓸 일이 생기면 30원은 독일이 냅니다. 그리고 한 20원은 프랑스가 내고 그래서 두 나라가 절반 가까이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총선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그 메르켈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아직까지 높은 지지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독일 총선 이후에 독일이 어떤 스타일로 유로존의 위기를 관리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일인 원칙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은행에 구제금융을 해줄 때 구제금융이라는 게 이제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데 근데 세금으로 하기에는 채권자들이나 예금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그동안에 너무 관대하게 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던 거고 키프로스 사태 때 그런 거를 한번 시행을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인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은 전액 다 보호를 해주는데 그 대신에 그 초과하는 예금 중에 대기업 예금하고 채권자들은 손실을 먼저 입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손실이 필요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예금, 물론 이 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을 먼저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은행이 어려울 때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가가 같이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덜 쓰고 채권자들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하게끔 하는 이런 원칙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 은행들의 구제금융, 유로존에 있는 은행들을 구제금융 할 때는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으면은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좀 평화 시기이다 보니까 좀 유로존 위기가 그렇게 작년 이맘때처럼 막 그 그리스가 탈퇴하네, 유로존이 붕괴되네, 이런 뉴스는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슈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통화동맹의 한계,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ECB 한 곳으로부터 나오는데 또 다른 경제정책의 한 축인 재정정책은 17개 국가에서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한계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가장 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스컬 컴팩트의 시행이었고요. 그리고 은행들에 대한 감독이나 예금자 보호, 그리고 망할 은행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7개 국가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동의 룰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반성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은행 동맹,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은행 동맹으로의 진화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단일 감독 기구를 먼저 도입을 하고 부실은행 정리하는 절차를 공동으로 마련을 해서 공동으로 하고 또 예금자 보호도 각국이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동으로 유로존이 공동으로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서 예금자 보호를 공동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은행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재정도 같이 쓰자.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For President Report라는 데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고요. 이 4명의 프레지던트입니다. 4명의 프레지던트. 아까 앞에서 이제 EU 기구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4명의 프레지던트는 그 EU 대통령, 그리고 집행위원장, 그리고 유로그룹 의장. 유로그룹 기억나십니까?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의 의장, 그리고 ECB 총재.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유로존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큰 그림, 청사진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거다. 다만 느리다. 유로존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ECB나 정책 당국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위기 진화를 위한 EU 기구들의 어떤 정책 수단이 작동을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유로존을 탈퇴하느니 유로존이 붕괴가 되느니 이러한 우려는 커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CB가 요구를 하면 아직 이 OMT라는 이름으로 국채를 매입한 적은 없습니다. 매입 실적은 없습니다. 진짜 중앙은행 총재가 한마디 하니까 그걸 시장에서 믿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없지만 일단 위기 국가가 발생을 해서 ECB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ECB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굉장히 듬직한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거 하나로 지금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작년 9월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에서 스페인과 이태리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구제금융 기구인 그 ESM이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ESM이 국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ESM이 은행도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ESM이 국가를 지원을 해주면 국가가 이제 그 해당 은행을 이제 지원해 주는 이런 꼴인데요. 지금 스페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스페인 은행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ESM이 출범하기 이전이었으니까 EFSF에서 스페인 정부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스페인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들 구제금융 자금에 구제금융하는 데 쓰죠. 그러다 보면은 정부는 정부대로 부채가 늘어나고 뭐 직접 도와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거치니까 정부 부채 규모만 늘어난다. 다른 이득은 없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부실과 은행의 부실의 연결고리를 끊자. 이게 은행을 ESM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채무 재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조항 CAC 제도를 하자라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어떤 특정 국가의 국채를 채무 재조정할 때 채무 재조정이라는 거는 뭐 원금을 까인다든가 원금을 탕감시켜준다든가 뭐 이자를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힘들어하니까 그걸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를 채권자들 일부만 동의를 하면 지금 현재는 3분의 2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채권자들만 동의하면 나머지 채권자들한테도 다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국이 발생을 하면 채무재조정이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빨리 진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위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놀라지 않고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 회원국들은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빚 많이 갖다 쓴 거는 계속 줄여나가야겠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회원국 간의 어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 독일, 룩셈부르크, 뭐 핀란드 이런 어떤 좀 괜찮은 국가들하고 밑에 남유럽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 불균형 이런 것들도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 될 거고 그 효과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유로존을 나가는 애 마는 애 유로화를 버리고 다시 그 마르크화를 도입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논의는 이런 가능성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죠. 경기가 아직도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고 계속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일부 회원국들은 사실 유로존 국가들 중에 대통령제 국가가 프랑스 한 곳인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다 의원 내각제고 연정을 수시로 하고 연정이 붕괴가 되고 또 총선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은행 부분이 취약하고 정부 부채 비율도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로존 채무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극단적인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테일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17개 국가들 재무장관이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럼 합의를 하면 각국에 가서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그 17개 국가가 똘똘 뭉쳐서 의견이 같으면 그나마 좀 덜 걸릴 텐데 시간이 또 다 생각들이 또 다 다릅니다. 경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 요인이죠. 결국에는 독일이 남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약간 뭔가를 더 내놔야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독일 총선 이후 9월 달에 총선이 끝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겠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강한 정치력을 발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어떤 기존의 입장이나 주장을 강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대외적으로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동안에는 독일이 그나마 좀 양보를 해와서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었는데 독일이 양보를 안 하고 계속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을 하면 위기 해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은행 동맹이나 재정 동맹으로의 진화는 더욱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2010년서부터 이렇게 짧은 시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짧은 시간만 볼 게 아니라 이게 52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52년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큰 통합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유로존이 뭐 망할 거네 이런 거를 평가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처음에 석탄, 철강을 같이 관리하기로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지금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이것까지의 어떤 통합의 역사를 봤을 때 그동안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도 많았었고 그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지금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것까지 왔는데 지금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인지 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통합의 노력, 60년간의 통합의 노력을 다시 다 숲으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큰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로존은 앞으로 통합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재정 동맹의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3, 4년간의 문제점만 가지고 우리가 60년 동안의 어떤 통합의 노력을 그들의 통합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너무 저평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미국을 우리가 USA라고 하죠.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데요. 유럽도 결국에는 그 United States of Europe 이렇게 해서 뭐 유럽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먼 미래에는 그거를 위해서 유럽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경제 위기가 그것으로 가는 큰 위기면 위기일 테지만 또 다른 통합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 어떤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마치기로 하고요. 네, 강의해 주신 허영 과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